최근 들어 이 그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깡통 전세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생깁니다. 이런 걸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값과 비교한 전세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90%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냐? 첫 번째로는 전세난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할 때 이게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지난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전세가 막 올랐을 때 그때도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세 계약을 해놨는데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세값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이 오르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팔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막 떨어진다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부진 아무래도 기준금리 그렇죠. 인상 예.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 문제는 당분간 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냉잡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보자면은 역시 거래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돼야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예.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 거래량이 얼마나 됐냐?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11,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에 42,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봐야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1년 3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 3.25%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금리 정도를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넘어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냉각,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대책이 연착륙 유도에는 실패하고 투기 세력에 꽃길만 깔아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 지금 나온 대책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깡통 전세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금융공사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리고 10% 이상 하락할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1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올해 하반기 깡통 전세가 전국에 한 7.5%, 10% 넘게 하락한다면은 12.5%나 될 거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 넘게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물건 중에 한 8가구 중에 한 건은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국은 그렇고요. 서울은 좀 덜하지만 대구 같은 곳은 무려 3건 중에 한 건이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